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움직임이 달라지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을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장기가 하나씩 없어지는 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돌고래는 사람이 타도록 이렇게 진화된 동물이 아니에요. 배를 타면 되죠, 배. 허그하거나 키스하거나 같이 수영을 하거나. 어제 시월드에서 매년 질병에 걸려서 돌고래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2014년 개장해서 지금 이제 만 6년이 됐잖아요. 6년 사이에 9마리 죽었다고. 네. 입장문 이렇게 죽을 때마다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래가 이번이 죽었... 처음 나온 거죠. 미국과 캐나다도 돌고래를 타는 체험이나 공연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캐나다는 국회에서 아예 돌고래 사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핫핑스, 돌핀스는 시월드 좀 주시하고 있었던 곳인가요? 사실 처음 개장 때부터 저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래를 너무 많이 수집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제 시월드 누가 만들었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외국계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외국인이,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도대체? 림치용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거제시와 그런 MOU를 맺으면서 이 거제시 소유의 땅 8,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00평 정도의 땅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설을 짓고 18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12년은 이제 유상으로 운영을 한 뒤에 나중에 그 시설과 부지를 거제시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되게 큰 특혜를 베푼 거거든요. 엄청난 특혜네요. 엄청난 특혜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와라 그랬다가 이제 거제 시월드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 거제 시월드가 설립을 하려던 최초 목적은 아쿠아리움이었어요. 그럼 시에서 150억, 우리가 150억 해서 300억짜리 아쿠아리움, 돌고래 아쿠아리움 만들자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 정도의 자금이 투입돼서 민간이랑 합작 투자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다 다운사이징해서 돌고래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된 거고 기부 체납이라서 땅은 빌려줬으나 시의 세금을 진짜 1원 한 장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특혜라고 하면은 특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의 세금을 쓴다거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뭘 한다거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처음 개장 때부터 저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래를 너무 많이 수집한다고. 다른 시설에서 보통 평균 3마리, 4마리, 많아야 5마리거든요. 네. 근데 저곳은 처음 개장할 때 20마리로 개장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저희가 약간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운영하는 회사가 외국계라고 하셨는데 뭐. 회사가 외국계고 한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어떤 세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빼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야생에서 붙잡힌 개체를 수입하는 건 규제가 까다롭지만 다른 시설에 있는 개체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건 약간 규제가 느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거제 시월드가 5마리의 돌고래를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반출하겠다. 이렇게 그러니 허가해달라. 이제 돌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 또 반출할 때 수입할 때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환경부에. 그래서 그 반출 허가 신청을 냈고요. 네. 환경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5년에.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반발을 했던 게 한국을
돌고래 세탁 국가로 만드는 것이냐.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승인을 내줬던 거죠. 거제 시월드는 일본에서 수입한 큰 돌고래 5마리를 터키로 수출하기 위해 최근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입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나라에 쉽게 수입해서 왜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니까 And this is a business investment and business expansion for Korean company to expand their business to overseas, in this case Turkey. 이거 가지고 올 때는 시가 이야기할 때 뭐 경제적인 효과도 얘기했을 거고 뭐 일자리 창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만 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하니까 거제시가 이제 좀 장밋빛 전망을 발표를 한 거죠. 경제 유발 효과가 그러게 진짜 좀 위험하죠. 네, 뭐 270억 원의 입장 수입이 매년 있을 거고 또 13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반발을 무마시켰던 거죠. 네, 실제로 그만큼 수익이 나왔어요? 났나요? 아니요. 2019년에 이제 저희가 그 거제 시월드가 그러면 과연 뭐 매년 270억 원의 돈을 버느냐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270억 원 매년 됐었던 적은 저희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고 뭐 10분의 1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거나 혹은 이제는 그게 감소세가 됐고요. 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 안 가게 되니까 아마 영업이익은 훨씬 더 이제 떨어졌을 거고 이제는 이런 돌고래 학대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은 훨씬 더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거제시의 현재 입장을 좀 들어보셨나요? 접촉이 되나요? 네, 하핑크 돌핀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네. 이거 동물학대가 분명한데 관리 감독 권한이 또 책임이 거제시에 있는데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는 아 이거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을 빼다가 거제시에서요? 네네 거제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 이제 명확하니까 아 그런 관계 법령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줬어요. 이건 너무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거제시에서 이런 어떤 야만적인 행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 당분간이라도 이런 인간과의 접촉 프로그램 이거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뭐 동물 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서 되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요. 지자체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014년 동안 짚는 건 모르겠는데 그때 관광자원유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민자 투자 사업으로 부지를 제공한 건데 그거하고 동물학대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우리도 뭐 우리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없잖아요. 그때도 환경단체에서 이런 뭐 돌고래를 왜 들어오냐 하면서 저 반대 기사가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제 지금 이제 6년 후에 다시 이런 기사가 나는데 그때 기사도 또 그렇게 몰고 하면 그리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제가 그 동네 그쪽 주민들 들어보면 그쪽 주민들 한 30명 정도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또 뭐 그쪽에서 뭐 환경단체 집회를 한다던데 그 주민들은 또 반대 집회도 한다는 그런 할 거라고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뭐 고용 유발도 하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쪽 사람 제가 뭐 돌고래라든 동물학대도 아니라는 그런 제가 말할 그런 건 아니고. 수입을 해왔던 나라가 일본 다이지라는 곳인데 그곳이 국제적으로 돌고래를 되게 잔인하게 학살을 해서 그 바다가 피로 물들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곳이 왜 이렇게 국제적인 비난이 되는가. 아 정말 잔인합니다. 네. 타이제의 고래잡이는 잔혹하기로 이름 높다. 서슴없는 작살질. 그야말로 대량 학살이다. 바다는 고래피로 벌겋게 물든다. 海中に耳をつけるとイルカの声が聞こえる。いっぱい聞こえる。海中に耳をつけると
돌고래가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가면은 끝까지 따라간다는 그런 다큐도 있고. 아, 그래서 돌고래를 사냥을 할 때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새끼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 어미들, 왜냐하면 공동 육아를 하니까. 공동 육아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바다라는 환경이 되게 이제 좀 그 거친 환경인데 예를 들면 어미 한 마리가 수유도 하면서 먹이 활동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암컷 돌고래들이 같이 새끼들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마리 새끼를 잡히면 주변에 다른 돌고래들, 다른 고래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나쁜데요. 전 세계 이제 쇼장에서도 야, 우리 다이지에서 돌고래는 수입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전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국무총리실까지 제가 갔습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이런 야만적인 학대, 학살에 동조할 거냐. 수입을 허가한다는 것은 그 야만적인 포획을 우리가 용인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다. 우리 이제 그런 나라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결국 국무총리실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아, 우리 좀 야만적으로 잡힌 야생동물은 수입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2018년부터는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고래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인 네, 거네요. 2018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핫핑스 그 돌핀 저희가 때문에요. 열심히 활동을 했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네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라기보다는 한국 국민으로서 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변호사가 있으셨죠? 아니요, 제가 직접 갔어요. 진짜 혼자 사셨어요? 저희들은 네. 네. 전국적으로 수족관 상황 어떤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울산과 거제에 이 돌고래 폐사 사건도 계속 벌어지고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전국에 돌고래 몇 마리가 있죠? 총 7군데 시설에 35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고래가 언제 죽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언론에도 그걸 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가서 그 안에 돌고래가 몇 마리가 있는지 직접 세보는데 그것도 어떤 날은 뭐 예를 들면 저기에 이제 지금 뭐 7마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6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 업체 측에 문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어디 있어? 그럼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뭐 뒤에 뭐 보조 수조에 있습니다. 혹은 뭐 치료 수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보조 수조에 지금 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희가 8마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7마리다. 그래서 이제 36마리에서 총 35마리로 네, 한 마리가 더 줄어든 거죠. 그렇게 이제 집계를 내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혹은 가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개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또 사육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네, 직접 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국내 수족관들 아까 살펴봤는데 시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온 것처럼 울산도 굉장히 예전부터 뭐 울산 그 장생포 뭐 거기 뭐 체험 마을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거제 시월드랑 또 달리 지자체가 또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고래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한국에 이제 고래 체험 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울산 그 장생포에 있는 고래 생태 체험관이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고래들을 수입해 오는 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네, 고래들을 수입을 해오고 그다음에 그 시설 운영도 다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고래 생태체험관 울산에 있는 곳도 7마리의 고래가 지금까지 죽었어요. 이곳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던 곳이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제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동물 학대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관리를 하니까 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죽은 뒤에 이제 계속 쇼를 해야 되니까 또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다음에 암컷, 수컷 분리 사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조 환경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났다가 새끼 돌고래가 죽고 그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죽는 경우가 2번이 있었고요. 또 수입해온 돌고래가 또 죽고 이래가지고 총 7마리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도 폐사했죠. 만약에 새끼 돌고래가 생존해 있으면 키워서 또 쇼용으로 쓰는 건가요? 지금 3번째로 태어난 고장수라는 새끼 돌고래가 이름이 고장수예요? 네, 좀 오래 살라고 장수하라고. 네, 고래 고씨의 장수하라고 장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지금 이제 2살이 넘어서 생존하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쇼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네. 네. 좀 심하네요. 네, 고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방류 결정이 나고 찬반 논란이 엄청 심했어요. 제돌 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엄청. 돌고래죠. 수족관에서 오래 살았는데 바다로 돌려보내면 잘 살 거냐. 그때 저희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7년이 됐습니다. 연락하세요? 저희 제주 돌빈 센터 앞에서 제돌이를 가끔씩 봅니다. 확실해요? 아니 그럼요. 그 이 표식이 있잖아요. 등 지느러미에 숫자 1번이 있어서 그 제돌이가 다른 돌고래 무리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되게 자주 봅니다. 약간 좀 감동적인데요? 그때 방류를 안 했더라면 아직까지 쇼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뭐 계속 고통 속에 살았을 건데 그 돌고래들이 자유를 되찾아서 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뿌듯합니다. 몸무게 210kg, 돌고래를 들어 올리는데 10여 명이 매달리고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단순히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로 돌아간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피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수족관에 살고 있는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비용도 많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길고 우리가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는 거는 수족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원래 그 자기 살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오래도록 좀 건강하게 잘 살라고 돌려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바다 쉼터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그 쇼를 하던 벨루가들을 위해서 바다 쉼터가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 멀어서 사실 한국에 있는 벨루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해서 다시 그 북극해로 돌려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고래 포획과 이런 쇼장에 보내는 게 문제가 되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잡혀져 있던 이 벨루가들을 다 풀어줘라. 그래서 한 1년 전에 90마리가 넘는 벨루가들을 이 고래 감옥이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잡아놨다가 다 풀어준 적이 있어요. 육상 동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야생동물 그 피난처라고 하는 생추어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바다 동물을 위해서도 이제 바다의 넓은 한 구역을 이렇게 이제 그 쉼터처럼 생추어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바다 쉼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와 치료를 한 다음에 그럼 그 넓은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지내도록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잡아온 애들은 일본으로 다시 보내면 거기서 또다시 포획될 수가 있으니까 한국 바다 일정 구역에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자는 게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쉼터가 없나요? 고래 쉼터가? 네, 한국에는 아직 그 고래 쉼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쉼터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유난스럽게 왜 그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돌고래 쇼를 중단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 그거 생각을 해봤어 이런 당연히 생각을 해봤죠. 매일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그런 건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혹은 거제 시월드 같은 곳에서는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 혹은 바다 쉼터로 그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락시설인데 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어떤 교육 기능으로 우리가 그 네.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로 탈바꿈을 시킨다면 그런 교육 기능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래류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네. 되는 거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 심각성도 좀 느꼈고 또 어떻게 하면 될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저희가 뉴스라고 부르고 있는 그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수족관에 있는 그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움직임이 달라지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갔을 때 모습이요? 네. 그럼 여기 있을 때 영상은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럼 제주도로 저희 가야 되는 제도리를 좀 만나 제돌이뿐만 아니라 다른 춘삼이, 삼파리, 태산이, 복순이 지금 바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고래 입장에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떨까?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아침 또 고등어 몇 마리 주네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싶네요. 네, 지금 고래들이 힘들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돌아갔을 때 어떻게 더 행복한지 또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 쉼터, 네. 그러니까 돌고래가 바다로 갈 수 있는 바다 쉼터를 만들자는 캠페인성 이렇게 저희가 후원해가지고 돌고래가 바다 가려면 사실 그 벨루가 같은 애는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애들 가려면은 핫핑크 돌핀스가 갖고 있는 후원금만으로는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완전 부족하죠. 완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티켓처럼 우리 돌고래를 집으로 보낼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캠페인성 기사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뉴스로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뭔가 괜찮은 영상 만들어서 돌핀스 팀도 그 영상을 활용도 하시고 네. 홍보도 하고 이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일반 시민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돌고래 쇼장이 어떤 교육 기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태적인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라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래들은 되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러다가 폐사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태계나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려면 자연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검색하고 가주세요. 그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거나 흰고래가 있으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선언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세상 시설에 있는 모든 돌고래, 흰고래를 다 바다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수도관에 있는 돌고래들한테도 곧 구해주겠다 이런 메시지 한번 주시죠.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을 텐데 우리가 빨리 바다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좀 더 넓은 야생과 비슷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너무 진정성 있어서 감동적이죠. 네,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힘을 짠합니다. 보태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돌고래가 되어서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다가 그리운 돌고래 불러드릴게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돌고래 시어도 폐쇄시키고 해양동물 부조 치료 센터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네, 전국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의 폐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 원인은 다양하지만 동물단체는 좁은 공간에 돌고래를 키우는 것 자체가 수명을 줄일 수 있다며 수족관의 폐쇄와 돌고래의 방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피부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어떤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뭐 신체적인 질환도 되게 많이 앓고 있습니다. 바다 쉼터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그 쉼터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 돌고래들이 막 좁은 수조에 그 고통받고 죽고 그런 것들을 좀 살리고 싶다. 단체 이제 사무국이 있고 그 외에 어떤 뭐 수중 조사팀이라든지 다른 팀들이 있는데 교제팀이라든지 경남의 인구가 올해만 5,300명 줄었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우리 집에 안 들어본 데는 벌써 뭐 40년이 다 됐지. 개인이 청년이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윤동현입니다. 자, 마을이 사라진다. 곧 개봉할 영화의 제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역에 있던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MBC 경남 신은정 기자, 한국창의정책학회 정책연구위원장인 기화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은정 기자.
기자 앞서 우리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진짜입니까? 네,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충격적이죠.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경남만 보더라도 18개 시군인데요. 이 가운데 12곳이 30년 내에 사라질 거다. 이런 연구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의 인구가 3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50년 뒤에는 이 가운데 3분의 1인 100만 명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군 지역의 상당 부분은 인구가 거의 없거나 또 군 지역이 극단적으로 좀 사라질 이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살던 고향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아서 박사는 오늘 불독의 첫 출연인데 지방 소멸,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죠. 저출산 고령화는 곧바로 지방 소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30년 전부터 심각한 이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그들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지역의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성화 현장들의 사례들을 제가 묶어서 책에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면할 과제가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네. 체감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이게 말씀드리는 거랑 실제 보고 들은 게 조금 너무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합천군 상가면의 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합천군 상가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억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빈집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무너져버린 벽과 아무렇게나 난 잡초가 10년 이상 주인 없이 방치된 곳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 뭐 사람 사는 집하고 폐가하고 뭐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요 보면 텃밭 같은 게 이제 동네 안에 많이 있는데 그 텃밭이 옛날에는 그 다 집이었는데 수십 년 전 옆마을까지 합쳐 주민 수가 2,000명이 넘어 리를 면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두 곳을 합쳐 채 2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젊은 층은 50대, 이마저도 1명에 불과합니다. 70대가 청년이 된 마을은 활력도 기운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우리 집에 안 들어본 데는 벌써 뭐 40년이 다 됐지. 없어. 없어. 이 마을에 이렇게 커도 애기가 없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더 좋아.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곳은 학교입니다. 한때 아이들의 소리로 넘쳤던 교실 창문은 흉물스럽게 깨져 스산할 정도고 600명의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운동장은 아이 키만큼 자란 잡초 때문에 원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할 때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600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몇 명이나? 한 반에 한 40명 가까이. 가장 번화한 상설시장도 썰렁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오가는 사람이 있을 뿐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앞서 또 한 어머님께서 아이 울음소리 들은 게 40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뭐 황량하다 이런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천군의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0.148이에요. 이게 경남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경북 군위군, 또 의성군, 전남 고흥군 다음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 오늘 뭐 남양 특집도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네. 꽤나 좀 무섭게 다가오는데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부터 짚어주셔야겠어요. 네, 방금 우리 신 기자께서 합천 0.148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 20세에서 39세 여성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1대1로 비교를 해서 나눈 값이 지방 소멸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단계가 이제 5단계에서 1단계까지 가장 위험한 단계, 소멸 위험한 단계가 5단계, 하나하나 내려오면 조금은 이제 위험이 좀 낮아지는 단계, 이래서 5단계를 표현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4단계나 5단계에 포함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소멸될 위험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 연령대를 보니까 90% 이상이 20에서 39세더라라고 해서 이 나이 연령대를 이제 수치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대구나 부산 시군단위 일반적인 시골지 군단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시라고 하는 대구나 부산도 이미 이 수치가 1.0이 무너졌습니다. 1.0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1명 대비했을 때 20에서 39세의 젊은 여성이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 인구가 1명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면 출산율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이어져서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수치의 얘기입니다. 예, 아주 심각하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경남을 좀 더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수치를 보면 이 남해가 0.156, 산청이 0.168, 이 군단위죠. 이제 시 단위로 가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밀양시가 0.282, 그리고 사천 0.423, 시 단위도 거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안심할 단계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도시 창원이잖아요. 창원이요 0.850입니다. 일이 무너졌습니다. 창원이 이 정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경남의 18개의 지자체 중에서 12곳이 위험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방 소멸 얘기하면 쉽게 와닿지 않죠.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사실 지방이 소멸된다고 해서 방금 우리가 신 기자께서 얘기했던 합천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동시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질 수는 없죠. 네, 갑자기 무너질 수는 없는 없죠. 거죠. 네. 중요한 건 마을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가보신 대로. 이런 마을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급기야는 그 군이 없어지는 거죠. 그 군이 없어지면 결국 그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장기가 하나씩 없어지는 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콩팥 하나 없어서 살잖아요. 뭐 나머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직은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취재를 좀 해봤더니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는 게 좀 사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에게 왜 떠나가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경 씨. 지난해부터 모교의 조교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간 서울로 떠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이 디자인을 하기엔 척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이 청년이 뭔가 성장을 하고 투자가 될 만큼의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같은 생각은 비단 영경 씨 혼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서울에 이제 중견기업 이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일을 해야지 하고 회사를 찾아봐도 연봉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친구들이 지방에는 안 가려고 해요. 집세나 물가가 부담이지만 수도권 취업을 고집하는 건 꼭 직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원 자체도 창원에는 없어서 저희가 부산으로 가서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제 창원에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닌가. 네, 지방 소멸의 문제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취업 문제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남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해를 보면 전국적으로 수도권 순이동자가 8만여 명 됩니다. 이걸 세대별로 좀 나눠 볼게요. 20대가 7만 6천 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0대는 1만 명.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40대, 50대, 60대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수도권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왜 이동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직업의 이유가 6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의 역사를 좀 반추해 보면 그 IMF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방금 신자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 직업의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 통계를 잠시 보면은 올해 2020년 3, 4월에 서울로 나간 인구가 27,500명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19년 바로 이 시기에는 12,800명, 12,800명. 인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간 거죠. 빠져나간 거죠,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3이 20대 젊은 청춘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도시재생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세금은 누구 부담인가요? 다 우리들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더욱더 부담인 것은 앞으로 보면 청년들의 부담이 되는 거죠. 박사님 말씀대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린다 하셨는데 사실 기업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 좀 국내로 데려오자 이런 리쇼링 정책을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 이 지방에만 사실 적용되던 일종의 혜택인데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이런 정책들,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마저도 수도권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전방위로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방 인구 소멸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상북도 문경시라고 들어보셨죠? 경북 한때 탄광으로 유명했잖아요. 이제 문경시의 경우에는 뭐 인구가 뭐 10만 무너지고 뭐 7만까지 무너지니까 4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6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큰 돈이네요. 큰 돈이죠. 아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아주 극단적인 액수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 여쭤볼까요? 6천만 원 주면 4명을 낳을까요? 저는 한 명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선뜻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액수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영유아기, 영아 또 유아 시기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애를 출산하는데 영유아까지만 키우고 말 겁니까? 돈만을 주는 이 정책이라는 그야말로 당장의 인구를 유입하고 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수님 입장으로, 박사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방법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조금 더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보육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가정마다 가구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구마다의 수익이 정도돼서 먹고 사는 시장이 없으면은 안 떠납니다. 기여서 박사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선례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주거의 문제는 독일의 경우는요. 애를 4명 출산하면 아예 그래서 한 집을 통째로 무상 공급을 합니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빈집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비어 있는 집이 일본은 지금 이제 근래의 통계로는 800만 채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50만 채에서 200만 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집을 젊은 분들을 이 청년들 또는 이제 이 신혼부부들에게 아예 통째로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를 다 추가해서 주고 일본의 저기 그 태평양 쪽에 이제 남부 쪽에 도쿠시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현. 이게 인구 한 1,700 정도밖에는 우리 지금 경남의 합천의 어느 작은 면도 이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요. 이런 이제 카미카츠초라는 마을에 85% 이상 전부 산림입니다.
뭐 앞에는 밭밖에 없고 뒤에는 쳐다봐도 뭐 이 산밖에 없는 이런 산림 지역의 인구가 또한 뭐 50%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이런 마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정말 아이디어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나오는 자원은 해봐야 나무 이파리밖에 없어요. 그 이파리를 다양한 이파리를 하나하나 다 따서 이 할머니들에게 따게 합니다. 따게 해서 씻어서 그 저온 보관을 해놨다가 요리점에 식당에 파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생선 요리 같은 걸 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식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게 또 인기가 있었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잘 돼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한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가구당 소득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그야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달에 1년에 1억을 버는다는 고소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젊었을 때 이 지역을 떠났던 대도시를 떠났던 중년이 된 자식들이 되돌아옵니다. 지역만이 뭐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마을 기업의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에 맞는 대안이 그래서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지역 일자리 지원 팀장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네. 그 바꾸는 것이 디지털 비대면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간적인 집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명확하면서 또 지역을 살리겠다는 그런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사회 안전망의 강화나 신산업 신기술의 투자라는 것이 얼마든지 지역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비대면 시스템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정책적으로도 이 지역에 동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문제는 어쩌면 청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고 또 환경을 제고해야 이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마을을 지키고 고향을 지킨다는 거겠죠. 경상남도가 청년 특별도 그리고 교육 인재 특별도를 통해서 청년이 좀 떠나가지 않고 경남에 머물면서 할 일도 좀 찾고 또 직접 문제가 있으면 발굴하고 해결하고 좀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청년 친화 도시라고 있는데요. 거제시를 직접 가봤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둘러앉아 영어 스터디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학원이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혼자 공부하던 영어를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해보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규모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없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데 목말라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기회를 얻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비슷한 목표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청년센터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1월 문을 연 거제 청년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거제시는 이 밖에도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독서나 예술 등 다양한 관심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청년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든지 그다음에 청년 문화 행사든지 한다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유턴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거제시와 남해군 2곳. 청년 특별도를 표방한 경상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고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2곳이 더 지정될 예정으로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엔 2년간 26억 원의 예산이 청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을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떠나간 청년을 잡기보단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정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청년 생태계를 조성해보자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이 청년 니즈와 일부는 맞는 것도 있었지만은 청년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더 많았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소통하고 만나보면은 청년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같이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참여고 거버넌스거든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의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인재 특별도 사업도 더해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힘든 데다 경남만의 힘만으로도 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군에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다양한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회도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조금 실무자 입장에서 정책을 찾고 그렇게 다 같이 해야만 청년 문제가 해결될 거고. 청년이 사라진다는 위기 속 지역을 살리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뚜렷한 성과를 당장 기대할 순 없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엿볼 수 있었네요. 그동안의 사실 정책들이 좀 단편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통합된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그런 노력들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좀 해결책이 가까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VCR 화면에 신원정 기자 그 리포팅에 나온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경남도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도대로 하고 경남도의 각 시군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남도가 다 할 수 없듯이 중앙정부만이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은 지역대로의 자기들이 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제 저 총무성, 우리로 치면 이제 행안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역 부흥협력대원을 모집합니다. 네. 모집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시골로 투입을 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시골로 가서 일을 하든 사업거리를 찾든 뭔가를 해라. 창출을 하든 창직을 하든 창농을 하든 뭐든지 해봐라라고 해서 1년에 4천만 원 연봉을 줍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 사업비, 활동비를 우리 돈 1년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3년 법인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해줘요. 자,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그 지역 부흥 협력 대원들의 현지 정착률이 60%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경상북도가 이걸 이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좀 달리 프로젝트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름 성과는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뭐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많이 제시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자, 앞으로도 또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도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방 소멸 문제가 어떻게 인구 유출을 막을 것인가 보다는 왜 떠날까 이 부분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마을이 사라진다 이 말로 시작했었는데요. 정말 영화 속의 제목이나 기후이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예가 진정 전국에서 거듭나는 도예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합으로 당선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온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이에요. 이거는 납득시다. 이거는 납득시다. 너네는 완전 짱파로 만들었어. 포기일 중단을 선포합니다.